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산골에서 가수원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지요. 아버지는 살아오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세 식구 건사하시려고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제게 아버지는 마치 슈퍼맨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는 집 주변에 땅을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남의 땅에 농사 짓고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웠대요. 내 땅에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사는 게 아버지의 영원한 꿈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으셨는데 땅 욕심은 많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사신 덕분에 저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결혼도 할 수 있었지요. 농사가 꿈인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결혼 후에는 가수원에서 사과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과일이 바로 사과였거든요. 농담처럼 나중에 사과 농사 짓는 사람한테 시집 갈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남편 성격도 아버지랑 비슷해서 요령 피울 줄 모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랑 남편은 둘이 성격이 참 잘 맞았어요. 남편은 마치 친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를 대해 주었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시고 소일 삼아 텃밭 농사나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일거리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대충 하지 못해서 아침 저녁으로 밭에 나가 작물을 가꾸셨어요. 어머니는 네 아버지는 뭘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어. 저러다가 병날까봐 걱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사둔 땅 있잖아. 거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구나.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서 땅을 팔으라고 난리야. 아버지는 그냥 농사나 지으려고 산 땅이었는데 그 땅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된 거였죠.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번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해 하시더군요. 이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니 뭐니 하는가 보다. 땅은 그냥 농사나 지을 용도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돈이 될 줄 몰랐어.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 아버지 복이에요.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 돈으로 두 분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게 사세요. 라고 해주었습니다.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돈이 생긴 후에도 전처럼 똑같이 텃밭 농사 지으면서 사셨습니다. 본인은 그게 제일 행복하다 하더군요. 우리 먹을 만큼만 농사 지어서 남으면 주변에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야속하더군요. 계속 좋은 일만 있길 바랬는데 삶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다가 병세가 짙어져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더군요. 암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밭일도 마다하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대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생겨서 호강할 일만 남았는데 그렇게 가시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저도 슬펐지만 아버지는 더 큰 슬픔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이 크셨는지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 반찬거리 싸들고 친정에 가면 힘없이 방에만 계신 아버지를 보곤 했습니다.
좋아하던 밭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만 계셨죠. 그래서 저는 전보다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기운 차리시라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좀처럼 기운을 내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울증이 와서 그러나 보다 했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절 보시며 영숙 씨 라고 하더군요. 영숙이는 제 이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혜정이에요. 영숙 씨는 이제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말없이 멍한 표정을 짓더군요. 집안 살림도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봐드리긴 했지만 아버지는 혼자서도 꼼꼼하게 빨래며 청소를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널려 있었고 식사도 챙겨 드시지 않았는지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생각은 현실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그렇게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까지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랑 상의해서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랑 사이가 좋았던 남편도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그러자고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죠. 집에 모시고 나서 아버지의 증상은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손주 얼굴도 모르시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저를 보고는 자꾸 돌아가신 엄마 이름을 부르셔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집이 가수원 옆에 딸려 있어서 일을 하면서도 돌봐드릴 수 있는 거였죠. 아버지도 평생 점잖게 살아오신 분이라서 그런지 치매가 와도 절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는 손이 덜 가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치매에 걸리면 최근의 기억을 먼저 잊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을 제일 나중에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자신이 젊었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고 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의 어머니라고 착각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암튼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과 수확이 한창인 시기였죠. 그 해에는 유난히 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려서 다들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너무 일찍 따도 안 되고 수확 시기를 놓쳐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익었을 때 빨리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면 집안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두어들인 사과를 뒷마당에 앉아서 선별하고 박스에 포장을 해야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있어야 할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을 수 없었고 혹시 산책이라도 나가신 건가 싶어서 집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우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은 치매 환자의 경우 24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포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3일 동안 온 동네를 전부 뒤져보았어요. 깊은 산속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았는데 아버지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하던 경찰은 이렇게까지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하늘로 갑자기 솟은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단서는 잡혀야 하는데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버렸고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실종자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슬픔에 젖어 밤낮으로 오열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 죄책감이 들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분이 밖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니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차라리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직접 만든 전단지를 손에 들고 터미널이나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목격자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동네에 가서도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더군요. 이대로 영영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자고 했었지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을 무렵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옆 동네 버스터미널에서 일하는 매표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터미널에서 지금 치매 환자 한 분을 보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전단지에서 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터미널 매표소 옆에 항상 붙여두던 전단지를 본 기억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고 저희는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사무실에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직원 말로는 터미널 대합실에 멍하게 앉아있는 분이 좀 이상해 보였대요. 그래서 다가가 말을 걸었더니 횡설수설 하시는 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걸 본 매표소 직원이 전단지를 떠올렸고 전단지에 적힌 인상착의가 그 사람이랑 비슷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1년 전 실종되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셨어요. 그 사이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셨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계셨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셨죠. 다행히 몸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지요. 주변에서는 다들 포기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찾아다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체력이 회복되면서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는 아무리 물어도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체력도 더 좋아지셨고 가끔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이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내게 통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예금 통장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버지는 니년이 내 돈 다 가져가려고 그러지. 딸년 주제에 감히 애비 재산을 넘봐?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치매에 걸리고 난 후에도 정신이 없을지언정 말은 점잖게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치매가 오래되면 사람 성격도 바뀐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아버님은 1년 동안 실종 상태였잖아. 아마 충격을 너무 크게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얌전한 사람도 병이 깊어지면 안 하던 말도 하고 성격이 달라진다며 보호자가 많이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다시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평생 돈만 모으면서 사신 분이라서 그런지 뒤늦게 돈에 대한 집착이 드러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드리자 아버지는 비밀번호 몰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는 아버지 쓰시던 일기장에 적혀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항상 거기에 중요한 거 다 적어 두시잖아요. 이따가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제게 와서 할아버지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치매가 심해져서 그런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치매가 다 나은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밤에 할아버지가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치매에 걸리기 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말을 더듬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하는 목소리였대요. 마치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할아버지 같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실종 후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정말로 많이 달라지긴 했거든요. 아이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확인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찾아보았지요. 1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하나 사드렸거든요.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위치 추적이나 받는 용도로만 쓰려고 목걸이로 만들어 항상 아버지 목에 걸어 두었습니다. 요금은 가족 요금제로 묶여 있어서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 휴대폰으로 요금이 꽤 많이 나왔더군요. 데이터 요금이 아니라 통화 요금으로 나온 금액이었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그 휴대폰을 썼다는 말이었죠. 고지서를 보고 나서 아이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전 아버지가 자는 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떤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있더군요. 그리고 문자 내용을 보고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문자에는 이제 통장은 손에 넣었으니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대로 이 집을 빠져나갈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가족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나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걸 본 저는 일단은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내가 본 사실을 전부 말해주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한밤중에 아버지 방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고 저와 남편은 서둘러 옷을 입고 준비를 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가더군요. 숨죽이고 따라가 보았더니 집 앞에 웬 차가 한 대 서 있었고 아버지는 그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서둘러서 차를 타고 그 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렸죠. 들킬까봐 헤드라이트도 끈 상태로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 차는 한참을 달려 멀리 다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농가주택 앞에서 차가 멈추더군요.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보았습니다. 차에서는 아버지와 웬 여자가 함께 내리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도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서 나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따라 가보았더니 철망으로 만든 닭장이 있었고 목소리는 그 안에서 들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죠. 닭장 안을 살펴본 우리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닭장 안에는 조금 전 집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가 처참한 몰골로 앉아 있었거든요. 발에는 줄이 묶여 있었고 온몸이 새카매져서 마치 짐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숨이 쉬어지지 않더군요. 믿기 힘들었지만 닭장 안에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었습니다. 흥분한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겠다며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발로 문을 차서 부수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거기에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던 아버지였죠. 그걸 본 저는 당신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누구긴 누구야? 나 네 아버지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마당에 묶여있는 저분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 말에 그 남자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망을 가려고 밖으로 뛰어나가더군요. 그걸 본 남편이 몸을 날려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팔을 붙들어 잡았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나온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 저 사람이 시킨 일이고 나는 저 사람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여자는 자기는 그냥 그 남자의 애인일 뿐이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말해줄 테니 이 일에서 자기는 빼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찍은 흑백 사진이었는데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군요. 그 남자는 바로 아버지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니 두 형제는 정말 똑같이 생겼더군요. 그제서야 눈앞에 있는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형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이 형을 납치했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형인 척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반대했었는데 그 남자의 협박에 못 이겨서 범죄에 동참했다고 하더군요. 모두 자백했으니 자기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동안 닭장 안에 갇혀 살았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용서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우리는 경찰을 불렀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잡혀가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한 그 남자는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더군요. 쌍둥이 형제가 어쩌면 저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진짜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몸이 삐쩍 말라 있었어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멀리 사는 고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형과 달리 동생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대요. 이런저런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술은 기본이고 도박에 폭행까지 하면서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렸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에 있는 폐물이며 현금을 전부 들고 도망가 버렸고 그 길로 그 사람은 가족들이랑 연을 끊고 지냈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이렇게 나타나서는 끝까지 우리 집안을 괴롭혔다며 분통해 하셨습니다. 한 배에서 나고 자란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다고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우리는 아버지를 집 근처에 있는 고급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라서 매일 찾아뵐 수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제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중증 치매 환자를 대신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였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아버지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못 쓸 것 같긴 하지만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프기 전에 그 돈을 쓰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행복하게 사시라고 매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긴 사연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